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려시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배울 조선시대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원이 5단원인데 5단원, 6단원, 두 개 단원 통틀어 해서 조선시대 배웁니다.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해가면서 선생님 설명에 잘 따라오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입니다. 자, 교과서는 150쪽을 넘어서 151쪽 펼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이 파일은 우리 이학습터 공지사항 선생님이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필요한 친구들은 인쇄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선의 건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멸망했을 때 잠깐 언급되었어요. 우리 조선이 건국되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우리 조선의 건국하면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신진사대부가 분열되는 과정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직 고려 말이죠. 지금 이 시기는 아직 고려 말입니다. 자,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있었죠. 이 신진사대부가 분열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열되게 되는데 바로 고려를 개혁해보자 라고 하는 쪽이 바로 옹건파 사대부라고 불리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복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니야, 고려는 이제 글러먹었어. 우리 새로운 왕조, 조선을 만들자 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급진파 사대부입니다.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크게 두 가지로 분열이 된다. 바로 옹건파와 급진파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옹건파 사대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고려 왕조를 그대로 존속하고 우리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누가 주장을 했다? 주로 이색이나 정몽주 같은 인물이 주장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와는 반대로 우리 급진파 사대부는 우리 고려 왕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역성혁명, 우리 이제 왕시성인 고려를 바꾸자. 우리 새로운 성을 가진 혁명을 하자. 해서 새로운 왕조, 즉 조선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주로 정도전과 조준 같은 세력이었었죠. 우리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그렇죠. 옹건파 세력을 우리 급진파 사대부들이 제거를 하게 되었죠. 특히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살해당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옹건파 세력을 제거하고 우리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우리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는 멸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 조선이 건국되는 그런 과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국호는 조선입니다. 조선. 우리 한국사 시간에 처음 배웠을 때 우리 한국사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었죠. 그러한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고조선은 실제로는 우리 국가명은 조선이었어요. 우리 옛날 기록, 옛날 고서 같은 것을 봐도 우리 옛날 고조선은 조선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조선을 계승한 이게 후일 1392년에 세운 이 조선 두 개 똑같은 이름의 조선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거는 옛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는 고조선을 계승한 민족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고구려를 계승했다, 백제를 계승했다, 신라를 계승했다 이게 아니죠. 그보다 더 위에 있던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였다. 그게 바로 조선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도는 한양으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죠. 당시 이제 새로 나라를 건국하다 보니까 옛날 고려에 있었던 수도 개경이 조금 이제 땅의 기운이 다 된 것 같아라고 해서 새로운 수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딘가요? 하고 찾아보니까 한양이 괜찮다. 지금의 서울, 한양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시 정치적인 목적도 고려를 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당장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에 있었던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개경에는 그 중심 세력들이 남아 있었는데 개경에 수도를 두고 조선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였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국가를 운영할 세력들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도 개경이 아닌 한양, 지금 현재 서울로 수도를 정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와서 이 조선을 세운데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개국공신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운데 큰 공을 세운 신하들입니다. 개국공신을 선정을 하고요. 책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선은 우리 정도전과 조준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추대를 해서 만들어진 왕국이었죠. 자, 그래서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전과 조준 같은 인물들을 매우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과 조준 등이 재상이 되어서, 우리 재상이라 하면은 높은 관직에 오른 신하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성계는 이 정도전과 조준을 중심으로 한 재상 중심 정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상, 조선의 정치 이념은 바로 초기에는 이제 재상 중심 정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건국되어 가면서 조선사회는 성리학 중심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성리학 중심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 지금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급진파 사대부, 즉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었죠. 자, 우리 고려시대 배웠을 때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당연히 이제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나라는 성리학 중심 사회였겠죠. 그래서 성리학 중심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 중심 사회를 꾸려가면서 우리 유교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었던 게 바로 조선사회의 특징입니다. 성리학이 유교의 하위 학문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유교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교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백성들이 근본인 정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본 정치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우리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조선 사회가 이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은 건국되어 갔었고요. 이러한 조선의 왕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이제 왕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조 이성계가 국가 조선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 다음 왕이었던 태종 때 우리 왕조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이 태종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태종은 이방원이었죠. 당시 태조의 아들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이방원이 어떻게 왕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가 왕이었을 때 이제 아들로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태조 이성계가 중심으로 하는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재상 중심 정치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국 공신들이 이제 정권을 점점 장악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방원도 나름의 자신도 어느 정도 나도 조선에 건국하는데 엄청나게 큰 이바지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정몽주를 주도했었던 게 바로 이방원이었었죠. 자, 그만큼 이방원도 자신의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올리려고 매우 큰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정치는 신하들 중심으로 한 정치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왕자의 난입니다. 자,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일으켰던 난이었어요. 자, 신하들이 왕조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 조선을 무너뜨리 아닌 역적들이다라고 몰아세우면서 이러한 신하들, 개국 공신 세력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종을 왕으로 올리면서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왕자의 난으로 제거되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이때 왕자의 난으로 죽게 됩니다. 네. 정도전이 죽고요.
자, 이렇게 왕자의 난으로 정권을 잡은 태종 이방원은 이 종종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정종을 이어서 태종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서 이 태종 이방원이 했었던 정책은 너무나도 당연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었을 때에도 이렇게 신하들 중심으로 한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했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사원, 우리 절이었죠. 당시 고려시대, 고려 말에 절들도 매우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했었죠. 자, 이렇게 절이 부패한 상황 속에서 이 태종 이방원은 이러한 사원, 절의 불법적 토지를 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원 세력을 좀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토지를 몰수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왕권의 기반을 닦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한 게 바로 호패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호패법을 시행한다는 말, 우리 호패는 뭐냐?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교과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자료 더 알아보기에 여러 가지 호패라고 있습니다. 자, 호패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에 말하는 신분증입니다. 자, 현재 양반에서 노비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호패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에는 우리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모두 다 지급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당시 조선시대 호패는 양반에서 노비까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호패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이 호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우리 신분증에 적혀 있는 거랑 비슷해요. 이름 적혀 있고요. 어디 사는지 적혀 있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면 관직도 적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게 바로 호패였었습니다. 자, 이러한 호패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16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다 호패를 가지고 다녔어야 됐습니다. 자, 근데 호패법 시행과 왕권 강화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이전까지 호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진짜 어디에 살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숨어 살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숨어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것에 대한 세금은 부과할 수 없었던 거죠. 알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호패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는 것도 신고를 하고 뭘 하는지도 신고를 해야 됐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신고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데 이러한 호패법이 사용되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는데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데 호패법을 시행하였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유력자들을 통제도 했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사병을 혁파하게 됩니다. 자, 사병. 자, 당시 사병은 다양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왕자 세력들도 많이 사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방원도 자신이 왕자였을 때 사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병을 그 당시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병을 혁파하면서 이제 군대는 국가에서만 관리한다라는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사권을 우리 왕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사병을 혁파했다.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왕권에 방해가 되었던 외척 세력들도 제거를 하면서 이제 태종은 매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태종의 왕권 강화책은 우리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교 통치 체제의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통치 체제의 정비란 말은 결국 조선의 통치 체제가 어땠느냐, 우리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조선의 통치 이념이 바로 유교 이념이었기 때문에 바로 유교적 통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교 정치 운영의 기반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당시 신진 사대부들이 믿었었던 성리학이 이 국가의 중심 통치 이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었고요. 자, 이들이 실현하고 싶었던 정치는 바로
왕도 정치였습니다. 우리 조선이 이끌어가야 될 정치 방향은 바로 왕도 정치였습니다. 자, 왕도 정치는 뭐냐? 바로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우리 민본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었던 우리 조선의 통치체제 노력이었습니다. 자, 이런 조선의 유교 통치체제를 구현하려고 했었던 가장 뛰어난 왕이 바로 세종이었었죠. 우리 세종대왕 많이 알고 있죠.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 세종이 유교 정치를 구현하려고 우리 민본 사상을 스스로 몸소 실천을 했었고요. 신하들과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신의 아버지인 세종 이방원과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당시 이방원은 왕을 중심으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정치를 펼치고자 했었는데 우리 세종은 유교 정치의 이념에 맞춰서 우리 신하들과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기구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세종의 유교 정치 구현을 하는데 매우 큰 중심 기구로, 핵심 기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집현전에서는 어떤 것을 했었냐? 바로 당시 조선이 실시해야 될 제도들을 연구했었고요. 무슨 제도였겠어요? 바로 그렇죠. 유교 제도였죠.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제도들도 연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적들도 편찬을 하게 되면서 우리 책도 편찬하게 되면서 우리 세종이 유교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조선은 통치체제가 정비를 하게 됩니다.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인데 중앙정치부터 지방제도, 그리고 군사제도, 그다음에 교육제도, 과거제도, 이렇게 마지막 완성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중앙정치, 일단 중앙정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앙정치기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정부의 최고 통치기구는 바로 의정부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최고 통치기구는 의정부였다. 자, 의정부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바로 삼정승. 우리 당시 조선의 가장 최고 관직이었던 삼정승이 있었는데 바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 사람을 바로 삼정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삼정승이 왕을 보좌하는 기구였었고요. 또한 여러 관청들을 통솔하는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정부에서 국가의 운영을 방안을 논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가 최고 신하들 삼정승이 모여서 최고 통치기구로서 행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잠깐 살펴봤듯이 우리 태종 이방원 때는 이 의정부가 강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었는데 자, 반대로 그 아들이었던 세종, 우리 세종대왕은 신하들과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의정부가 권한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의정부의 권한이 강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가 왕에 따라서 왕의 성향에 따라서 권한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 것 우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밑에 이제는 각각의 실무자들 일의 역할에 따라서 일을 나누었던 바로 6조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아래에서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는 6부였죠. 우리 조선은 6조입니다. 우리 부에서 조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 6조는 이호, 예병, 형공. 우리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가지로 일을 나누어서 행정을 집행을 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약간 좀 심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고려시대와 조금 비교를 하면은 고려시대 6부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6부는 선생님 참고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6부는 어땠냐? 고려시대는 순서가 이, 병, 호, 형, 예, 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같았던 이유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은 같은 우리 당시 정치제도를 비슷한 정치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름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가 달랐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2조, 우리 2조 당시 관리들의 인사이동을 담당했었던 건 너무나도 중요했었는데
우리 고려시대는 다음이 병부였었어요. 그만큼 병사를 관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2순위로 중요시 여겼었다 였는데 우리 6조, 조선시대 6조에서는 병조가 4번째로 바뀌게 되죠. 자, 이만큼 우리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정책보다는 나머지를 더 중요시한 거였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순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낼 수 있었던 우리 키포인트입니다. 좀 참고삼아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알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정부와 6조가 주로 왕과 함께 중앙 정치를 이끌어 나갔었는데요. 자, 왕과 우리 의정부에 있었던 삼정승 그리고 6조에 있었던 6조의 판서들, 우리 판서는 우리 6조의 장관들을 의미해요. 이렇게 왕, 삼정승, 6조의 판서가 모여서 이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을 주로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외의 기구들입니다.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승정원부터 내수사까지 있는데요. 자, 승정원 같은 경우는 왕을 보좌하면서 왕명을 전달하는 기구였습니다. 우리 주로 승정원들, 왕 옆에 있었던 내시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을 관할하는 기구들, 이게 바로 승정원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의금부는 주로 대역죄인들, 이제 중죄인들을 심판하는 데 활용되었었던 기구였었고요. 자, 그 다음 3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3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3사는 크게 세 가지의 부서라고 해서 3사인데요.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3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고려랑 지금 같이 이제 이전 시간에 고려랑 배웠었는데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랑 여러분들이 조선의 정치기구랑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고려를 좀 어느 정도 좀 암기가 된 친구들은 고려의 3사는 이러한 3사가 아니었어요. 당시 고려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돈을 담당하는 기구였었는데 우리 이 조선의 3사는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 조선의 3사는 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3사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언론 기구였었는데요. 왕과 관리들을 견제하는 주로 기구였습니다. 견제하는 기구였죠. 이제 신하들이 고관들 그리고 왕 이렇게 왕을 견제하는 기구였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사헌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바로 관리들의 비리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사관원은 왕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야, 왕, 네 이거 일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따지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신하였다면 가능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조선에서는 사관원의 일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삼아 알아들어야 될 건데 우리 사관원이 스스로 제대로 잘 일을 하려면은 왕의 눈치를 안 보고 왕의 잘잘못을 잘 말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관원 관리들에게는 근무 중에 술을 먹게 되면도 허용을 했습니다.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정신이 좀 반쯤은 없어야 왕에게 제대로 잘못을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술을 먹는 것도 허용했었다. 사관원이 여담입니다. 여러분이 술만 기억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관원은 왕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홍문관은 왕의 정치의 자문 역할을 했었고요. 왕이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어떨까? 하면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자문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 문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홍문관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에서만 있는 주요 언론기구, 견제기구였었다라는 것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밑에 이제 한성부가 있었는데요. 한성부는 이제 한양, 수도인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우리 지금 뭐 서울시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춘추관은 우리 조선의 역사책을 편찬과 보관을 했었던 기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 우리 성균관,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모체죠. 성균관은 중앙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과 토지를 관리하는 그러한 기구였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조선의 중앙정치기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방제도부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